임시공휴일까지 겹치면서 예년보다 많은 수가 더 특별한 날들을 계획하고 지금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네. 특별히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 오늘 갖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어린이날을 맞아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자고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멍들 권리를 달라 이런 주장, 이야기가 있어서 뜨끔합니다. 이 아동학대 때문에 문제인데 멍들 권리라는 게 무슨 소리냐? 이게 뭔 소리입니까? 타의에 의해서 멍드는 게 아니라 네. 자의에 의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멍들게 되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게 네. 영국 속담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아이들은 마음껏 놀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놀다 보면은 다치게 되죠. 다치게 되면은 멍도 들고 또 뭐 어이 긁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서로가 어떻게 도와주면은 다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배워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놀이는요. 놀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교육할 수 있다고 얘기될 만큼 사실은 인간이 놀이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인간의 그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뭐 일단은 요즘에는 아이들이 중학교서부터 뭔가 두드러진 어떤 성취들을 갖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미 입시 경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정말 왕성하게 뛰놀아야 될 그 시간을 다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네. 벌어지거든요. 내 아이만 일단 놀리려고 해도 사실은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놀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그렇게 가둬 놓는다면 실제로 넘어져 봐야 내가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지면 안 다치는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못 배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배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예.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과잉 시들어갈 보호되는 거죠. 수밖에 예. 없다는 얘기죠. 멍들 권리를 달라는 게 멍들 그럴 가능성을 포함하고라도 열심히 뛰놀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군요. 예, 네. 그런데 사실은요, 네. 그냥 멋진 말처럼 들리지만 네. 실제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그것 또한 아동 학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에게 과다하게 공부를 시키거나 혹은 어떤 학원이니 뭐니 이런 걸로 내몰게 되면 예. 그것 자체가 아동 학대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가, 문화, 오락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공부만큼이라도 필요한 네. 그런 활동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놀 권리라는 게, 아동의 놀 권리라는 게 여전히 한국에서는 조금 멀게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 권리 협약 중에서 31조가 네. 바로 놀 권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네.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우린 반대의 길을 걸어왔죠. 지금 현재 한국 아동은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만 강요당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초중고생 10명 중에 무려 7명이 학원이나 과외나 학습지 등의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가장 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8명이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고등학생들보다 더 심한 그런 상태인데요. 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대전시 교육청이 올해 3월에 전국 최초로 모든 초등학교에 놀이 시간을 의무화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놀이 시간 50분 정해놓고 이걸 활용해라. 근데 학교를 가봤더니 이 놀이 시간을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범 사업이 좀 무색해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요. OECD 국가 중에 최하인데 100점 만점에 60.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으니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하는 그런 또 확률도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 실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이들에게 놀 시간을 보장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이제 큰맘 먹고 어머님들이 아이를 놀게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예. 이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아야 하는데 네. 사실 놀 곳도 마땅치 않고요. 예. 노는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함께 놀 사람도 없다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바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세상에 어떤 엄마가 우리 아이는 놀지 말고 공부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놀게도 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놀다 보면 학업이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우수 사례들을 자꾸 소개를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수 사례는 믿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 너무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대전에서 대전시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놀이 시간을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편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정직하게 놀이 시간에 반영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런 학교를 가보면 지금 아이들의 표정이 다릅니다. 실제로 그 대전 서구 갈마초등학교에 가면 오전 10시 30분 2교시 수업이 끝나면 그 이후에 이제 그 20분 동안 놀이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 후에 30분도 공식 놀이 시간으로 정해서 50분을 나눠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이 뭐를 하느냐? 그야말로 친구들하고 놉니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놀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충격적인 그런 아이들의 고백들이 있는데 놀아라고 얘기를 하면요. 전부 스마트폰을 게임만 합니다.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그 대전에 2013년서부터 놀이 시간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정해놨더니 놀이를 찾아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방치기를 한다든가, 뭐 말뚝박기를 한다든가, 고누놀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놀이들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놀이를 그 정규 시간 안에 집어넣어서 많이 놀게 했더니 우선 첫 번째로 아이들끼리의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런 게 사라져요. 그리고 둘째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어떤 성취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놀면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도 요즘에 보세요. 심지어는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지하 1층에 완전히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지금 여태까지는 노는 거에서 효율이 나온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구글이니 이런 데서 놀게끔 한다라고 하는 걸로 뭐 뭔가 좀 창의적인 새로운 그런 그 성과들이 났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도입이 됩니다. 삼성전자에. 근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게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놀이를 통해서 제도화된 어떤 교육에서부터 담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상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학업 성취도를 더욱더 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재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암기력 뛰어나고 이해력, 적응력이지만 지금은 창의력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해외에서는 이 놀이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보다 추진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선진국에서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에 짜여져서 일방향으로 이런 학습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놀이가 학습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같은 데 가보면 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도 치워져 버리는 그런 교실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하느냐? 노는 거예요. 근데 놀면서 수학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뭐 국어도 배우고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활동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놀았던 그 놀이들을 갖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사방치기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굉장히 뭐 운동도 되죠. 거기 안에서 그 서로가 계약을 맺고 계약을 또 정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사회화 학습화도 되고 네. 또 그 안에서 또 다양한 그 수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더불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깁니다. 지금 영국에서는요, 교육과 놀이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2008년서부터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놀이 정책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놀이터, 공원 만들고 또 놀이와 관련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해서 학교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등학교 평가 기준에 아예 놀이 영역을 도입을 했어요. 이 잘 노는 아이들이 리더십도 좋고요. 학업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좋습니다. 프랑스 역시 학습량을 줄이고 여가, 취미, 스포츠 활동 시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이미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받아들이고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와 권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 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발상을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10년 뒤에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고스란히 써먹을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사실 지금 너무나 눈부시게 네.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장 공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때 독일어 선택한 친구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금 독일어를 정말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어 같은 경우는 그때 막 떠오르던 제2외국어 과목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를 가지고 사실은 충분히 전문적인 어떤 영역의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일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특화된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예 학문으로서의 그런 과정도 그런데 지금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과목들 거기서 풀이를 해내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과연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학문이 될 것인가?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아이들한테 무엇을 키워줘야 되냐면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원천적인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그것이 놀이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공교육 안으로 끄집어 들어오는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저는 이제 스마트폰 없이 아이들이 노는 방법을 배우는 거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아이들의 이제 놀이를 통한 창의력, 성장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네.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학업과 놀이의 고민 이런 고민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아픔과 고민이 있는 분들이 최근에 뭐 아동 학대라든지 또 실종 아동들이잖아요. 가정의 달. 실종 아들 부모들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일 텐데 실제로 실종돼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꽤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 실종 아동의 발생 건수를 보면요, 뭐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연간 2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실종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1년 같은 경우는 2만 8천여 명이 그 실종 아동이 발생을 했고요. 네. 2012년에 2만 7,200여 명, 그리고 2013년에 2만 3천 명. 여 명. 그래서 지금 2015년 같은 경우는 1월에서부터 5월까지의 통계만 해도 8천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그야말로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역시 2만 한 3천여 명이 발생을 한다는 그런 추산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네. 이제 2015년 12월까지의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요. 실종 아동이 발견되지 않은 건수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2009년에는 29명의 아동이 미발견 건수였습니다. 음. 그런데 오히려 미발견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2010년에는 69명으로 늘어났고요. 2011년에는 86명으로.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는데 564명이 발견되지 않은 아동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오히려 늘었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줄어야 이제 되는데. 2014년에 네. 98명으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네. 이렇게 실종 아동은 여전히 있고 발견되지 않는 그런 아동도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실종 아동이라는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2만 건이 넘는 수치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5월에 가장 많이 아이들이 실종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5월에 실종 아동이 얼마나 많냐면요. 실제로 5월 25일이 실종 아동의 날로 지정돼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해마다 실종 아동 신고가 2만 건이 넘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5월이 아동 실종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날인데 5월은 이제 최근 3년간 통계를 내봤더니 달마다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5월에 그 통계가 무려 6,586건으로 나왔습니다. 평균이 2,190건 정도 되는데 5월만 6,000건이 훌쩍 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 5월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의 달, 가정의 달이 아니라 실종 아동들이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이러니한 거죠. 5월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달이고 아이들과 함께 뭐 야외에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아이가 실종되는 그런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미발견되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게 이제 충격적인 거고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개구리 소년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고 실종 아동 찾기를 하시는 시민운동 하시는 분이 저희
방송에 오셨었어요. 예. 근데 뭐 참 얘기하기 참 방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종 이렇게 특별히 장기 실종 아동 실종됐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늘어날까? 뭐 경찰청에서도 여러 가지 팀도 신설하고 실종 아동에 관련 법률도 생기고 그랬다는데 왜 줄지 않고 이런 일까요?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동들이 실종했을 때 그 아동이 뭐 특정한 잘못돼 있는 범죄 집단에 연루돼 가지고 뭐 노동력에 착취를 당한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도 벌어지고요. 네. 우리나라의 참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안타까운 제도가 네. 아동이 실종이 되잖아요. 그 실종이 된 아동이 만약에 이제 학교에 장기 결석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그 통계 안에 잡히지 않는 경우, 그럼 그 아동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이 아동이 출생 신고 같은 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공인을 받은 아동보호시설 같은 경우요, 실종 아동이 들어오면 신원 정보를 경찰에 의무적으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미인가 시설 같은 경우는요, 그런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집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2만 1,000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더 숨겨져 있는 건수들이 있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리고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실종 아동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뭐 지금 정부가 이제 실종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아동 지문 사전 등록 제도도 마련하고 있고 또 코드 아담 제도 같은 것도 도입을 했는데 예산이나 지원 인력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죠. 경찰 같은 경우는요, 장기 실종 아동은 신고가 늦거나 단서가 부족해서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도 사실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처음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실종이라고 그 신고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단 뭐 아동 같은 경우도 가출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조금 좀 느슨한 그런 형태로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또 경찰의 입장에서는 실종됐다고 해서 바로 실종을 해서 그 인력을 투입해서 찾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잠깐 나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들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흔적들도 사라지게 되고 이미 단서와 흔적이 사라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일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2007년부터 경찰이 18세 미만 아이들의 실종이나 납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TV나 전광판 등을 통해서 상황을 알리는 엠버 경보를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보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 주변의 아동들이 실종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 일처럼 받아들여서 바로바로 신고하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실종된 아동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014년에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종됐다가 2주 만에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저런. 네. 정민기란 아동이 네. 있었습니다. 이 아동 같은 경우는 경찰이 신고 40시간 이후에 그 40시간 이후에 엠버 경보를 발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부실 논란이 나오게 됐죠. 그런데 지난해 경찰의 긴급 경보 발령 건수가 20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인천, 경남, 전남에서는 단 한 번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좀 느슨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안내 방송을 해서 집중 수색을 하는 코드 아담 제도 시험 단계에 그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2주 전에 우리 4살짜리 아이를 그 큰 대형 마트에서 네. 잠깐 안 보는 사이에 애가 사라져 버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가가지고 이제 그 마트 그 고객 정보센터에서 안내 방송을 했죠. 예. 안내 방송이 들리질 않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시끄러워서 들리질 않아요. 효용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아이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저희 안사람한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없게 지나쳤는데 그 잠깐 사이 한 30-40분 동안에 부모의 마음은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미아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 정말 적극적인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절감들을 했었는데요. 정부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법제화하고 신경을 써서 만들지 않으면 큰 그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실종 아이를 찾는 데 있어서도 정말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이제 장기 실종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찾고 있나요? 미국이나 영국은요, 무조건 아이가 사라지고 10분 지났다, 실종으로 딱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경찰력이 투입이 되게 돼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18세 미만인 경우에,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18세 미만인 경우에 실종이 되면요, 일단 유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경찰력이 투입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치안의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너무 호들갑을 떤다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은 결국은 세금을 갖다 낭비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다. 이런 반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실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잠재적으로 또 다른 범죄를 2차, 3차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동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인 경비를 줄이는 그런 일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자체 개발한 얼굴 성장 변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장기 아동 같은 경우도 2년마다 이렇게 실시를 해가지고 1년에 실종자 600여 명을 계속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사회가 함께 이제 이런 그 안전망을 구축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부모만 아니고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히 장기 실종 아동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실종 아동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로 또 컨트롤 타워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일단 한데 모아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 있는 거, 보건복지부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하고 권한과 책임도 명확하게 하고 해서 특히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그걸 전담할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부모들과 가족들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애초에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갈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아이와 함께 신분증이라든가 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을 지구대에 등록하는,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절차들 좀 필요하고요. 네. 네. 또 아이에게 반드시 신원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표식들을 몸에 이렇게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인상착이라든가 또 지문 유전자 등을 채취해서 우리 아이 지크민 세트라고 하는 도구로 이렇게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들도 이제 경찰에 딱 제출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어졌다, 당황하지 말고요. 112나 182 등을 신고를 해서 네.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경찰이 좀 느슨하게 군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 안전 드림 홈페이지가 있군요. 말씀하신 뭐 지문 사전 등록이나 인터넷 안전 드림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좀 챙겨서 해주시면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